안녕하세요, 회의사전 벤츠입니다. 오늘은 조금 과거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한 10년 전에 정말 좋아했던 CPU 공랭 쿨러가 있었습니다. 바로 잘만의 여기 보시는 9900 CMPS 9900 맥스 라는 제품이고요. 당시에 이 제품이 여러분들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최근에 CMPS 17X, 20X와 같은 어떤 하이엔드 공랭 쿨러처럼 지금 이 9900 맥스 제품은 굉장히 고성능을 자랑하고 또 매우 유명하고 인기가 높았던 그런 공랭 쿨러 제품입니다. 뜬금없이 왜 이 시점에 9900 맥스를 가져왔느냐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게 제가 너무나 좋아하지만 이제 단종이에요. 네, 정말 오랫동안 여러분들한테 좀 선보이고 또 판매가 됐던 모델이지만 단종이 돼서 아쉬운 마음에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 또 추가로 최근에 가장 핫한 CPU 중 하나죠. 바로 라이젠 3 3300X를 가지고 저희가 오버클럭을 좀 해볼 텐데, 갑자기 왜 라이젠 3 3300X를 가져왔느냐 궁금해할 수 있어요. 그 라이젠 3 3300X가 저한테는 되게 재밌는 제품이에요. 무엇보다 그 상위급에 속하는 그 라이젠 5에 필적하는, 아무튼 그 게임 성능만큼은 정말로 출중하구나. 게다가 오버클럭도 잘 되고요. 사실 3300X가 구조적으로도 좀 굉장히 설계가 좀 효율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같이 나온 3100 있잖아요. 3100 같은 경우에는 이 구조가 그 CCX 하나에 2코어 4스레드가 2개가 돼 있어서 4코어 8스레드라면, 그 3300X는 CCX 하나에 4코어 8스레드를 보여줌으로써 그 내부적인 레이턴시 면에서는 훨씬 더 효율적인 구성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제 생각뿐만 아니라 팩트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갑자기 기술적인 용어가 나와서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꾼들이 집에 있다고 하면은 한 가정에 일꾼이 2명 있고 또 한 가정에 일꾼이 2명 있고, 이렇게 두 가정에서 일꾼이 나와가지고 일을 하는 거하고, 그냥 집은 하나야. 집은 하나인데 일꾼이 거기에 4명이 살고 있어요. 그 4명이 일을 하는 거하고는 아무래도 내부적인 소통과 효율면에서 훨씬 더 뛰어나겠죠. 그런 특징을 가진 게 바로 라이젠 3 3300X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9900 맥스를 제가 패키지를 좀 공수를 해 봤는데, 좀 빠르게 언박싱을 하고 바로 조립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를 좀 살펴볼 텐데, 여러분 요새 나오는 패키지랑은 조금 그 감성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투명 플라스틱에 이렇게 원통형, 9900 맥스의 상징인데 원통형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폰트도 좀 귀여워요. 촌스럽기도 하고. 근데 10년 전 제품이니까, 사실 2010년 하면은 그때는 인텔의 막 스카이레이크, 스카이레이크가 아니고 샌디브릿지인데, 제가 정말 갑자기 헷갈렸네요. 당시 샌디브릿지로 어마어마한 돌풍이 그렇게 지속하던 시기였죠. 그러니까 원래는 AMD가 에슬론 64를 거치면서 승승장구하다가 인텔이 그 콘로 CPU 내놓고 또 거기다 더해 그 다음에 샌디브릿지까지 내놓으면서 정말로 인텔이 잘 나가던 시절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회상을 해보고요. 그리고 사실 9900 맥스는 되게 옛날 제품이라서 지금 라이젠 3 이런 제품들을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잘만에서는 소비자분들이나 유저분들이 필요하다면 그 AM4 키트를 신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하면은 따로 9900 맥스와 호환되는 이렇게 AM4 키트를 보내줬었고요. 저도 역시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잘만이 국내 기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어떤 유저분들의 니즈를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게 아닐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자, 이거 좀 꺼내 볼게요. 이게 최근에 하드웨어를 좀 관심 갖고 지켜보신 분들은 아마 이 모양이 되게 익숙하지 않으실 텐데,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원통형이에요, 원통형. 이게 되게 견고하게 결합이 돼 있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는데 이렇게 플라워형이 아니고 실제로 이렇게 장착이 돼서 마치 타워형이지만 실제로 히트싱크의 모양은 이렇게 동그랗게 원통형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런 제품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외형적인 면에서도 되게 화제가 됐던 제품이에요. 지금 봐도
되게 신선해. 그렇게 막 촌스럽게 느껴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게 히트싱크를 보호하기 위해서 플라스틱도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는데 이것도 제거를 할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보면 원통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히트 파이프도 동그랗게 말려 있고 여기 후면에도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이런 모양이 괜히 나온 게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사실 잘만이란 기업이 1999년, 네, 1999년 설립됐고, 그러니까 쿨러만 하더라도 벌써 20년째 만들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초기의 CPU 쿨러 역사를 잠깐 제가 살펴보면 가장 처음에 2000년도에 나왔던 것 중에 뭐 CMPS 2100 골드라든지 또는 뭐 CMPS 뭐 3100 이런 제품들 보면은 당시에는 CPU TDP 자체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쿨링팬도 없었어요. 쿨링팬도 없고 오로지 히트싱크만으로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었는데, 그 히트싱크 모양도 지금 이미지 나오죠. 히트싱크도 그냥 부채꼴 모양으로 네, 이렇게 열이 방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 원통형 쿨러가 어떻게 나오게 됐냐? 그렇게 CPU 쿨러가 제작이 되다가 이제 제조사들이 플라워형으로 제작하기 시작했죠. 근데 플라워형으로 하게 되면은 히트싱크가 커지면 커질수록 열을 많이 담아낼 수 있는데 무한정 커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메모리라든지 이게 간섭이 되니까. 그래서 모든 제조사들이 이렇게 타워형 쿨러, 여기 보이시죠? 타워형 쿨러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이 원통을 플라워처럼 눕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타워처럼 세우는 과정에서 이렇게 좀 탄생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원의 크기도 굉장히 커졌고, 또 이렇게 히트 파이프를 동그랗게 가공하고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기술력이거든요. 그래서 잘만이 그런 플라워형 팬 쿨러의 어떤 꾸준한 기술적 노하우가 축적돼서 당시에는 이런 제품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구조적으로도 지금의 타워형 쿨러와 비교해도 오히려 더 뛰어난 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쿨러가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쿨러가 돌아가면 이 바람이 이 공간으로 다 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타워형 쿨러 보면은 아래가 평평하게 이렇게 탁 막혀 있어가지고 바람이 히트싱크 안으로만 통과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9900 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서 공기가 통과돼서 나오는 바람이 아래쪽으로도 불어나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원부 온도, 전원부 온도에서는 뭐 수랭 쿨러는 말할 것도 없고 일반적인 타워형 쿨러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CPU 발열 해소 능력에서도 상당히 우수하고, 또 전원부 쿨링에도 굉장히, 전원부 쿨링은 제일 좋았어요. 네. 뭐 1등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최상위권의 전원부 쿨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요즘보다 마더보드 전원부 품질이 조금 더 떨어졌던 당시 시대에는 굉장한 메리트가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게 사실 지금 봐도 되게 예쁜데 사라진다는 게 좀 아쉽긴 해요. 그리고 LED도 나와요. LED는 뭐 당연히 RGB는 아니고 블루 LED가 나옵니다. 블루 LED. 뭐 좀 파란색이 좀 시원해 보이고 차가운 느낌을 전달해 주잖아요. 반대로 오렌지색이나 빨간색은 좀 따뜻한 느낌을 주고, 그래서 그때는 블루 LED가 정말 대세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찾았고 또 시장의 주류이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메인보드는 에이수스의 TUF 게이밍 X570 플러스를 준비했고요. 사실 TUF 게이밍 이거 저희가 직접 내부적으로 테스트도 해본 마더보드인데, 사실 TUF가 과거에는 카리스마가 좀 괜찮았어요. 네, 카리스마도 좋았고, 아무래도 그 TUF가 특히 저희 마더보드 시장에서는 이제 세이버투스, 네, 세이버투스 라인업으로 어떤 뭐 군용에나 납품되는 수준의 어떤 내구성에 대한 보장, 그리고 어떤 품질, 이런 것들을 담보하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에이수스가 이제 TUF 라인업을 확충하면서 조금 어떤 그런 고유의 이미지, 그리고 시장에서의 어떤 라인업의 그 위치, 그런 것들이 좀 희석된 감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혀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상대적인 개념이고, 이 보드가 뭐 TUF는 뭐 쓰레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일반적인 사용자 기준에서 오버클럭이라든지 적당한 사용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이 제품은 저희가 내부적인 전원부 품질, 그리고 전원부 온도 발열 측면에서도 상당히 양호하게 그런 결과를 보여준 제품이라서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네, 그리고 그 TUF 메인보드는 사실 그 라이젠 3 3300X 어떤 사용자의 환경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뭐 물론 이거보다 훨씬 더 고급형의 제품들도 많이 있지만은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고려해볼 만한 보드가 아닐까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한번 조립을 할 텐데, 이게 제가 한번 키트를 살펴봤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과거 제품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편의성은 별로 안 좋아요. 일단 이게 필요해. 육각 렌치. 저는 이거 책상 조립할 때나 사용했지, 이거 쿨러 조립할 때 이런 거 거의 안 써봤거든요, 최근에는. 근데 일단 이게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따 조립할 때, 해제할 때, 그럴 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자, 이걸 좀 꺼내고. 구성품은 사실 간단합니다. 백플레이트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운트 킷인데, 일단은 그 AM4 백플레이트가 있죠. 요거를 마더보드 뒤편에 이렇게 딱 대주시고, 그 다음에 이걸 든 상태로 이게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요거 스페이서, 네, 스페이서라고 해요. 스페이서, 네, 쿨러 마운팅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공간을 이격시켜주는 부품이죠. 딱 조립을 해주고, 자, 요거는 손으로 돌리면 됩니다. 손으로 이렇게 하나씩. 자, 조여줬고, 그 다음에 잘만 어디가 앞이냐? 요렇게 이게 마운팅 키트 중에 하나인데, 요거를 여기 보시면 여기 베이스고, 이게 이렇게 볼트가 있죠? 이 볼트 사이에 싹 넣어주면 돼요. 이거 넣으려면은 드라이브로 살짝 풀어줘야 돼. 제가 이렇게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어렵진 않은데 뭐랄까 좀 짜증난다고 해야 되나? 과정이 이렇게 딱 껴주고, 사이에 됐다. 이렇게 꼈으면 다시 또 조여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이제 올려놓으면 되는데 써머를 발라야겠죠. 뭐 써머 바르는 노하우는 다 다르겠지만, 저는 최근에 9점 찍기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사방향으로 찍어주고, 그 다음에 가운데 조금 많이 짜주고, 그 다음에 여기 또 사이사이에 이렇게 찍어주면 9점 찍기. 이러면 각 구역별로 조금 써머리 고루 퍼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싹 올려놔요. 자, 올려놓고 이제부터 문제, 육각 렌치가 필요한 볼트를 좀 조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구조적으로 이해는 돼요. 이게 왜냐면 이 히트싱크가 동그랗게 옆으로 퍼져 있다 보니까, 이게 뭐 드라이버보다는 기역자 육각 렌치를 이렇게 쓴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지. 일단은 이거를 처음부터 육각 렌치를 사용하는 거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미리 가조립을 하는 게 편합니다. 여러분들 뭐 신규로 그 9900 맥스를 이제 우리가 구매하지는 못하지만, 뭐 창고에서 썩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는 뭐 중고로 구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가조립을 하면 이렇게 조립을 해야 돼. 일단 이렇게 육각 렌치를 비스듬히 해서 조이고, 마지막에는 또 꽉 조이기 위해서 짧은 쪽으로 또 조여줘야 돼요. 그래도 이거 생각보다는 원활한데? 생각보다는 원활하네요. 지금 이걸 어느 정도 됐으면 이렇게 짧은 쪽으로 마무리 조임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진짜 자세가 힘의 분배가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서 이게 좀 짜증난다고 하는 거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힘주면서 조립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에요. 됐다. 자, 장력은 적당히 조여줬고, 그 다음에 이 쿨러를 만지시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거 이렇게 잡잖아요? 그럼 확 휘어버려요. 그래서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좀 휘더라도 다시 펴주면 됩니다.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CPU 펜, PWM 케이블을 꼽았고, 이제 마더보드를 여기 잘만 케이스에 이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잡기 편하네. 마치 손잡이처럼.
자, 이렇게 나사 위치가 딱 맞았네. 좋아. 네, 여러분, 지금 바이오스 화면 진입했고요. ASUS TUF 게이밍 X570 플러스고, 여기 보시면 AMD 라이젠 3 3300X 4코어 프로세서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XMP로 3200을 인가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44배수, 즉 4.4기가를 진행할 건데, 이게 기본 클럭과 비교하면은 굉장히 뛰어난 이렇게 성능이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3300X의 기본 클럭은 3.8기가, 그리고 터보 부스트 최고 클럭이 4.3기가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4.3기가는 절대로 4코어 8스레드에 속하는 모든 코어가 4.3기가로 작동한다는 뜻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 코어 수가 줄어들었을 때 하나, 두 개, 이때의 성능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설정한 이 올코어 4.4기가는 확실히 오버클럭이고 또 좀 더 뛰어난 성능을 발휘해 줄 수 있겠죠. 자, 적용을 했으니까 이제 부팅을 해서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루 LED가 왜 이렇게 약한 것 같지? 옛날에도 이렇게 약했나? 아무래도 저게 스모크라서. 스모크라서 살짝, 확실히 요새 LED가 정말 화려해요. 네, 이렇게 은은한 블루 LED는 존재감을 어필하기에 약한 것 같아요. 자, 부팅이 잘 됐죠? CPU-Z. 자, CPU-Z를 실행해서 저희가 기본적인 CPU 정보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어 스피드, 네, 클럭이란 뜻이죠. 4398, 네, 4.4기가라는 뜻이고, 멀티플라이어 배수 4400, 그리고 코어 볼테이지 전압은 1.34V로 정상적으로 인가됨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를 봐야 되니까 하드웨어 인포 최신 버전을 이렇게 좀 한쪽으로 몰아넣고, 여기 보시면 라이젠 같은 경우에는 TCTL, T다이 이렇게 표기된 항목이 있어요. 이 온도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현재, 최소, 최고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블렌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블렌더는 저희가 자체 테스트를 해보면 일반적인 실사용, 네, 실사용이 가능한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높은 CPU 부하와 그 다음에 온도를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실사용에 가까운 하드코어한 환경을 여러분들한테 좀 선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바로 렌더링을 시작했습니다. 렌더링 시작했고, 아무래도 라이젠 3는 4코어 8스레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껏 다뤘던 3900이나 3700보다는 스레드가 적어서 이렇게 렌더링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렌더링이 다 종료됐을 때 과연 최고 온도는 몇 도를 기록했을지, 9900 맥스가 잘 버텨줄지 설레는 마음을 한번 보려고 하는데, 이거 오래 걸린다. 제가 봤을 때 보통 이렇게 라이젠 3 4코어 8스레드면 이게 총 7분 정도 걸리거든요. 네, 7분 정도. 이건 저희가 풀로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초반 온도가 최고 현재 70, 한 2.5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80도는 안 될 것 같아. 최종 온도가. 네, 80도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라이젠 3 3300X의 어떤 저희가 세팅한 환경 1.34V 그리고 4.4기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잘만 9900 맥스가 충분히 조화가 가능한 그런 부품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이제 막 바퀴가 보이기 시작해서 끝났을 때, 종료됐을 때 기록된 최고 온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렌더링이 끝나가네요, 드디어. 지금 거의 총 렌더링 소요 시간이 7분
74초, 네, 7분을 살짝 넘겼고, 이때 최고 온도가, 네, 여기 보이시죠? 74.5도입니다. 74.5도. 상당히 양호해요. 네, 74.5도면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게임을 할 때나 그럴 때는 60도대 높아봐야 이 정도 온도란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렌더링 파일을 뽑아낼 때나 이렇게 블렌더처럼 지속적으로 CPU를 부하는 프로그램에서는 75도 정도 나오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결과를 보고 맘 같아서는 4.5기가 오버도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지만, 안타깝게도 이 CPU는 때려 죽어도 안 돼요. 제 실력의 부족일 수도 있지만 절대 안 되더라고. 그래서 4.4 정도로 저희가 좀 살펴보고, 근데 이 9900 맥스의 결과를 살펴보니까 CMPS 17X, 그러니까 현재 잘만이 주력으로 이렇게 출시하고 있는 CMPS 17X는 과연 어떨까? 이것도 좀 궁금해지는데,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해체를 하고 조립을 해서 똑같은 상황에서 온도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900 맥스 결과를 살펴봤고, 이제 제가 해제를 해서 CMPS 17X를 장착을 해가지고 결과를 보기 전에 이제 조립을 또 해야 되는데, 네, 이거 CMPS 17X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에 그 벤치 메뉴를 통해서 조립 과정을 상세히 좀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좀 빠르게 장착을 해보도록 할게요. 한 가지, 제가 과거에 K사전에서 이 나사의 높이 때문에 이게 올라가서 그 스펙상에 기재된 높이보다 조금 더 올라간다라는 걸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잘만해서 그 나사 높이를 수정해가지고 조금 더 낮췄다니까 케이스 호환성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재는 이 CMPS 17X 상품 DB가 수정된 걸로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자, 먼저 쿨링팬을 제거를 하고, 네, 9900 맥스 최고 온도가 74.5도를 기록했는데요. 지금 제가 CMPS 17X를 새로 조립해가지고 이렇게 바이오스 화면에 들어왔습니다. 아까랑 똑같이 모두 동일하게 세팅을 했고요. 역시 44배수 4.4기가의 전압은 1.34로 했을 때 과연 CMPS 17X는 더 좋은, 더 낮은 온도를 보여줄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최신 제품이라 그런지 이 주변 기기와의 어떤 조화가 훨씬 더 낫네요. 아까 9900 맥스는 제가 좋아하는 쿨러긴 하지만 옛날 티가 좀 났다면 17X는 확실히 RGB LED 그리고 전체적인 형상 이런 것들이 트렌디합니다. 네, 인정하고요. 부팅이 되는구나 이제. 자, 최소한의 확인 절차 CPU-Z 보시면 4.4기가에 1.34V 이상 없고요. 하드웨어 인포 띄워놓고 똑같이 블렌더 플로드를 걸어보도록 할게요. 현재 플로드를 하기 전에 약 47도, 그러니까 윈도우가 부팅돼서 이제 가만히 냅둬야 이제 아이들 온도가 유지되는데, 제가 막 이것저것 실행해가지고 약간 높긴 한데, 잠깐만. 일단 시작하자마자 초반 온도가 69.9도, 네, 69.9도 정도 되고요. 이 렌더링이 지속되면 아까 저희가 측정한 바는 약 7분대를 살짝 넘기는 그런 시간이 걸렸는데, 이거를 7분간 부하를 지속하고 나면 온도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9900 맥스가 74.5도였으니까 저는 기대하기로는 한 2도 이상 2도 이상 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까 제가 69.9도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70.5도까지 올랐어요. 70.5도. 렌더링이 다 끝났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900 맥스가 74.5도입니다. 네, 74.5도. 큰 차이는 안 나네. 이게 만약에 막 2도 이상 차이가 안 나면은 절반의 R&D 비용은 누가 보상해 주나요? 보상을 아무도 못 해주죠. 아무도 못 해주는데, 근데 이제 어쨌거나 뭐 9900 맥스가 워낙 잘 만들었다는 방증도 되고, 그 다음에 또 시대가 요구하는 디자인에 있잖아요. 시대가 요구하는 디자인에 맞추면서도 성능을 유지하고 또 개선하는 것도 기술력이긴 하니까 이렇게 실드를 칠 수는 있지만, 반대로 10년 동안 개선된 게 없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사실 그만큼 공랭 쿨러가 태동하기 초반에는 그때는 히트 파이프 그런 것도 안 쓰였어요. 그 시절에는 이제 히트 파이프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타워형으로 이렇게 쌓아 올리고, 그러면 물리적인 크기가 증가하면서 얼마든지 쿨링 효율을 높일 수 있었지만 2010년도면은 그때도 이미 충분히 어느 정도 성숙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기술력으로 온도의 발열 해소 능력을 혁신적으로 딱 향상시킨다? 그런 건 힘들죠, 사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조금씩 개선하는 게 현 시점의 공랭 쿨러의 어떤 실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럼 녹투아는 뭐라고 하실까요? 녹투아는 참 대단한 회사죠. 네, 대단한 제품이고. 네. 근데 지금 온도가 설마 더 높진 않겠지, 온도가. 설마. 그죠? 혹시 이런 이유 때문에 단종하는 겁니까? 최신 제품이랑 별 차이가 없어서? 되게 갤럭시 S2 같은. 9900 맥스가 상당히 좋네. 사실 17X는 잘해봐야 본전이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무려 10년의 격차가 있는데. 그 9900은 오리지널로 따라 들어가면 저게 아마 2008년에 나온 거예요. 제가 보여드린 거는 그 맥스 버전이라고 이제 그 니켈 도금을 그 흑진주 같은 색으로 하고 이제 상품성을 개선한 모델인데, 사실 9900의 원류를 따라가면 2008년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만의 공랭 쿨러 기술력은 이미 정점을 찍었었네요, 예전에도. 73.4도입니다. 1.1도 차이. 그 공랭 쿨러나 일반적으로 네. 쿨러들 비교할 때 사실 끝판왕급으로 불리는 제품들과 약 1도 정도 차이가 나서 네네. 그 마성에 못 미치는 제품들이 꽤 있잖아요.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음. 그 제품들을 사용할 때, 그러니까 쿨러를 사용할 때 네네. 1도의 온도 차이가 성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러니까 사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저희도 이제 테스트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공랭 쿨러 그래프 보시면 0.1도, 0.2도 차이로 막 그래프가 쫙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얼마든지 똑같은 모델을 하더라도 이 샘플에 따라서 편차가 있습니다. 그 편차들에 더해지면 사실 그게 원래 우리가 줄 세웠던 성능 순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랭 쿨러 보실 때는 물론 저희는 최대한 변인을 통제하고 정확하게 테스트를 하고 있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매체,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결과를 함께 종합해서 살펴봐야 어쨌든 최상위권이구나. 어쨌든 이런 이 사이트에서는 얘보다 좀 떨어지지만 이 사이트 조금 오르는구나. 이런 경우에 어떤 경합을 벌이는 상태라면은 그냥 동급으로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도, 2도 차이는 얼마든지 시스템 환경이나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컨디션에 의해서 변할 수가 있어서 큰 의미는 두지 않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예, 정신 건강에. 이렇게 제가 좀 떠드는 순간에 온도가 또 올랐어. 온도가 또 올라서 73.8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딱 격차가 정말 유의미할 정도로 벌어진다라는 제품은 이렇게 CMPS 20X처럼 이렇게 구성에서부터 확 차이 나요. 이거 보시면 타워가 일단 듀얼이야. 타워 2개 박혀 있고 쿨링팬 2개 있고, 여러분 히트 파이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정도 나면 이제 17X보다는 확실히 뛰어난 쿨러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지. 그 똑같은 타워형, 똑같은 구리 히트 파이프의 어떤 그런 구성인데 뭐 1도, 2도 이런 정도 차이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끝났어요. 렌더링이 끝났고 최고 온도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73.8도를 기록했습니다. 이거 아주 의미 있는 결과죠. 9900 맥스를 제가 끼웠을 때 최고 온도가 74.5도, 그리고 CMPS 17X가 73.8도. 그러니까 정확히 따지면 0.7도 차이예요. 물론 17X가 더 낮긴 하지만 샘플이 서로 바뀌면 뭐 장담은 못 하겠는데 확실히 뛰어나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9900 맥스에서도 정말 훌륭한 성능을 보여줬구나, 이렇게 좀 정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17X 좀 더 좋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네요. 네, 그러면 사실 20X, 20X는 뭐 당연히 지금 보시면 이렇게 거대한 몸집처럼 좀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지만, 이렇게 싱글 타워형 공랭 쿨러에서는 잘만이 이미 10년 전에 어떤 발열 해소 능력에는 도가 텄다, 이렇게 해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잘만이 이미 2010년에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인 만큼, 제가 최근에 이제 17X도 하면서 또 9900 단존 소식도 들리고 해서 좀 라인업을 확충할 계획이 없느냐라고 좀 문의를 해봤는데, 2020년 남은 일정에는 이런 제품들 말고도 또 저소음을 지향하는 공랭 쿨러도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라이젠 3 또는 뭐 좀 가성비 위주의 시스템 있잖아요. 그리고 수랭 쿨러보다는 공랭 쿨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잘만의 다양한 공랭 쿨러 라인업을 좀 기대해 보면서 관심을 보여주시는 것도 아마 시스템 구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 라이젠 3 3300X 오버와 함께 또 이렇게 10년이라는 어떤 간극을 넘어서 당시에 인기 있었던 모델, 그리고 지금의 주력 모델을 좀 비교해 봤는데 생각보다 온도 차이가 별로 없었다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또 깨달았고, 물론 조금 더 낮았어요, 17X가. 그리고 라이젠 3 3300X가 최대 부스트 클럭이 4.3인데 올코어가 4.4로 해도 이렇게 이런 공랭 쿨러로도 충분히 실사용이 가능한 그런 CPU다, 이런 걸 좀 같이 알 수 있었고요. 저는 또 이런 콘텐츠 말고도 또 재밌고 여러분들한테 유익한 그런 게 뭘지 또 고민해보면서 다음 벤치 매뉴얼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K사전 벤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